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화장실을 갔는데,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네. 다 그렇죠? 다 그렇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다 비슷합니다. 유튜브를 틀었어요. 유튜브를 틀었는데, 조회수가 20 몇만이 나온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영상이. 근데 거기에 이제 하락론자 대 상승론자. 이제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네.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오래 유명하신 분. 이렇게 두 분이, 그러니까 10 몇 년 전에 저하고 같이 강의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미디어 쪽으로 가고 저는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왔죠. 근데 이제 시장 쪽으로 이제 현실로 들어왔는데,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본 바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게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또 22만까지 나올 정도로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고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을 갖는 포인트들이 뭐 조금 맞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영상보다는 조회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시면 이게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한번 잡아주고 가야겠다. 상승을 뭐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특별한 내용이. 네네. 근데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상승론자 분들이 주로 집값이 뛴다라고 하는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공급 부족하다. 당연히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뛰겠죠. 네네. 이게 그렇죠. 상승론자 분들이 하는 얘기고, 뭐 누가 들어도, 초등학생이 들어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수요 공급에 대한 대응책이니까. 이거를 하락론자 분들이 바로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기존 매물이 증가가 되면서, 신축이 부족한 거지 기존 매물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총량은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기존 매물 증가가 과연 진짜로 집값 하락의 요인이 있는지. 왜냐면 저도 좀 느껴요. 맞는 얘기잖아요. 물건이 많아지면 집값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 매물이 몇 달째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 걱정을 저도 한편에서는 걱정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료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 중에서 가장 이제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이 매물이 특히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매물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9월까지 45% 가까이 늘었고, 지금 이제 7만 3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5천 정도까지 이제 매물이 늘어났거든요. 자, 이걸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2024년, 5년, 6년, 7년 뒤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줄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건인 기존 매물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사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매물은 많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수요가 적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떨어진다. 저는 이게 변동성이 있는 단기적 측면하고요, 또 예측 가능한 장기적 측면,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변동성 있는 단기적 측면이라는 거는 올 초와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참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심리죠. 그렇죠. 그럼 내가 두렵고 사면 떨어질 것 같은 심리적인 공포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안 사니까 아무리 매물이 적어도, 공급이 적어도 가격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하고 상관은 없어. 근데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세금 깎아줄게, 양도세 절반으로 감면해줄게, 뭐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나오잖아요. 이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시장의 수요가 갑자기 증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있는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10개가 있는데 1개가 거래가 되면은 9개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거지.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를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하면은 결과도 맨날 변동성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대응할 수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시장에 정상적인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가 얼마다, 공급이 얼마다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요가 정상화됐을 때 공급이 부족하는 게 이게 맞물려졌을 때는 가격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우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갖고 또는 매물 증가를 갖고 앞으로의 시장의 중장기적인 부분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은 좀 현실의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열어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매물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매물이 있고, 절대 매물, 그 다음에 상대 매물이라고 이제 구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절대 매물이라고 하는 건 신축입니다. 신축. 그러니까 새로 짓는 집, 신축 같은 경우는 절대 매물. 이거는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년에서 5년 동안은 물량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상대 매물은 기존 매물입니다. 이 기존 매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상대 매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고점에 10억까지 가던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7억으로. 그러니까 많이 30%가 빠졌기 때문에 이때 요 7억이라는 금액에는 사람들이 팔려고 안 했죠. 너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상승하면서 8억 5천으로 다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뛰니까 사람들이 요 금액으로 팔아볼까라고 와서 내놓은 거고, 살 사람은 야 7억이었는데 8억 5천이야? 나 안 살래.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자 8억 5천에 매물이 나왔고, 자 9억에도 매물이 나와요. 다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10억에도 물건이 나오고 11억에도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8억 5천에 10개가 나왔고 9억에 10개, 10억에 10개, 11억에 물건이 10개가 나오면 40개가 나왔는데, 이 40개로 물건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뛰었대요. 근데 시세는 8억 5천인데? 그러니까 이게 늘었기 때문에 떨어졌대. 자, 그래서 네. 떨어졌대요. 그래서 8억 5천에 나온 10개, 이것만 매물인 거지 나머지는 매물이 숫자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요 10개란 매물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요 10개 중에서 2개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8개는 없어져요. 그럼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이 주인들이 이 물건을 9억에 내놔요. 그러면 9억이란 매물이 18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개 중에 또 2개가 거래가 되면 또 이 9억이 그 다음날은 10억으로 가요. 그리고 10억에서 또 물건이 2개가 거래되면 그 다음날 11억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가격이 뛰는 거는 40개란 매물이 다 거래가 돼야지 뛰는 게 아니고, 2개에서 6개가 거래가 되면 아파트 값이 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래 왔었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뛰냐면, 이때는 절대 매물을 봐야 돼요. 이제 절대 매물 신축 가격이 요즘 새거 분양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억에 또 10억에 이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입주할 때가 되니까 뭐 기타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억의 물건들이 나와요, 신축이. 그러면 기존 주택이, 신축이 11억, 기존 주택이 10억,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기존은 10억에 거래되고 11억에. 그러니까 물건이 6개만 거래가 되면 8억 5천 하던 집값이 10억 또는 11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8억 5천에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즉 신축이 계속 11억, 12억의 물건이 나오면은 8억 5천이란 매물은 무조건 10억까지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개란 매물이 다 거래가 돼야지. 기존 매물이 늘어나더라도 40개란 매물이 거래가 돼야지 10억, 11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3개 또는 6개만 거래가 되더라도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매물이라고 하는 신축과 이 기존 매물, 요거 가격을 잘 비교해가지고 8억 5천? 또 8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실거주,
또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야겠다는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 금액에는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기존 매물이 늘었다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좀 부동산을 많이 거래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믿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얘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 오를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8억 5천이란 매물을 선택을 한다면 손해를 그렇게 볼 일은 크지 않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오른다 전망, 내린다 전망. 사실 정확도가 다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논리와 내린다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잘 듣고 최선의 선택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게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장 좋고 생산적인 그런 방법과 행동 지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정말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원가가 뛰니까 집값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부딪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집값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권구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실질 소득이 감소라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되는데 살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뭐 실질 소득 자체의 양으로 따지면 절대량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증가돼서 옛날에 월급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지금 200, 300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급이 올랐는데 왜 집을 못 사냐? 보통 집을 살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을 살려고 또 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10년 있다가 집을 살 수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월급이 2배 뛰었는데 집을 사는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10년 만에 살 수 있던 집을 이제는 15년이 되어야 사게 된다. 지금 현재 내 월급으로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놓는 거야. 나중에 여건이 돼서 그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있거나 또는 대출 금리가 낮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자. 또는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먼저 사놓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원금을 갚아가면서 내 집을 만들자. 이렇게 방법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시장의 대응은 그거와는 좀 반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려나가는 거죠. 우리가 집값이 1억일 때 월급 100만 원이에요. 네. 열심히 내가 1억을 모아서 살려고 했어. 월급도 150으로 올랐고. 네. 근데 이제 살려고 1억을 다 모았어. 딱 갔더니 집값이 2억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150일 때 또 열심히 모았어. 그래서 2억을 또 모았어. 갔더니 집값은 4억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거지. 맞아요. 근데 철수는 네.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돈 좀 빌려서. 그렇죠. 또는 은행 찬스를 좀 이용해서 네. 1억짜리 집을 대출 8천원 끼고 산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사람은 월급을 모으지 않고 썼는데도 자산이 늘어나 버린 거죠. 분명히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해서 그 수요가 줄은 거 팩트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가가 뛰어서 집값이 계속 뛰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해서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월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지금 맞는 상황, 내가 버틸 수 있는 주택을 미리 구입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집값은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비한 그래프 있잖아요, 보내님.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과 부동산, 특히나 토지 가격에 대한 비율 추이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이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위에가 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하고 토지. 이거는 연동이 돼 있어요. 토지 가격이 올라오면 주택 가격은 원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 위에 두 개는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그래프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는 GDP, 가구소득, 임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걸 세 개를 다 합쳐서 그냥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득의 구간과 부동산의 가격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20년이 넘는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간격이 커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 이제는 15년, 이제는 집 마련하는데 20년 걸린다는 얘기가 되고, 이걸 토대로 보면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집 살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01년도에 집값하고 2013년에 집값하고 2021년에 집값이 어디가 높았냐는 거죠. 계속 여기서 해서 계속 집값은 높아졌어. 물론 중간에 출렁출렁 거리는 점은 있었지만 심리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수치만 갖고 결론을 내니까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래프를 보니까 너무 많이 벌어졌긴 해요. 네. 그래서 무섭긴 한데 네. 이게 과연 더 벌어질 거냐 아니면 좀 줄을 거냐. 네.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보니까 20년 동안 계속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요 몇 년 사이에 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벌어졌는데. 그렇죠.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은 이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잖아요. 지난 40년간, 50년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항상 우상향이 내는데,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이 중간 지점들 있잖아요. 네. 평균 지점을 연결하니까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예? 특이하게 이번 내 생에 네. 내가 집을 안 갖고 있는 생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약간 복권 같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대부분은 복권 다 떨어지고 딱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1등.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 거냐. 왜냐면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과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 다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똑해요. 맞아요. 근데 어디에다 확률적으로 걸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간은 계속 이뤄왔으니까. 벌어져 왔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더 풀어서 어떤 내 지역구를 확보한다든지 네네. 정치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마다 돈을 풀지 돈을 거두면은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 미국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 스스로 그냥 지금까지 경험으로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승론자, 하락론자만을 믿으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저희가 세미나 광고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 주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또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건kun대님, 이꾼대님, 그리고 저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 세 가지 말고 이 집값이 떨어지든 하락하든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 더 좋아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 지역들이 어딘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세미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 임금보다 훨씬 4배 정도 뛰는 지역이 어딘가를 알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재테크에 충분히 안전하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화 주시고요. 우리 갈매기님이 그리고 꼰대님들 3월에 전망 완전히 맞추셨습니다. 자, 유튜브분들 짱입니다. 하지만 경험과 아시는 것보다 많이 말씀 안 하시는 듯하다. 근데 많이 말합니다. 저희 말을 잘 못해서 저희가 경험은 많은데 전달을 잘 못하고 네. 이 전달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얘기한 세 번째가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양가의 30%는 마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는 30%는 마진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30%가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폭등기에는 30%까지는 아니어도 20% 정도 또 25%가 마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원가가 7억인데 9억이나 또 10억에 내놔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진이 크죠. 근데 하락기에는 또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7억이라고 하는 원가에서 10억에 옛날 내놨을 때 팔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10억에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다시 8억에 내놓고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8억에도 안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원가가 7억이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뛰니까 이 조달 비용이 뛰었어요. 이자도 뛰고 그 다음에 이 건축비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8억 5천으로 뛴 거예요. 근데 분양가는 8억이야.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고 원가 이하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상승기에 잠깐 30% 정도 마진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는 정말 잠깐. 그리고 나머지 시기에는 그렇게 마진을 높일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서울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원가가 8억 5천인데 8억에 파는 지역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딱 어떤 지역의 한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전체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락하신 분이 얘기한 게 마지막이네요.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미분양이 나면은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죠.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네.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문제는 서울이 분양이 너무 잘 돼.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언제 안 돼?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동의하잖아요. 네. 아, 그럼 신축 공급이 부족한데 기존 매물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결국은 이 미분양이 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미분양이 안 나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를 예시하지 않고 전체 시장이 미분양이 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서 모든 것이 뒤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통 그러니까 학자적인 마인드에서 보면은 미분양이 나면 땅값이 떨어지고 분양가가 하락하는 거 이건 너무나 논리적이야. 근데 사업가적인 마인드에서 보면은요.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을 안 해요. 그 가격에 팔 수 없고 마진이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라면은 사업을 안 하고 쉬는 게 맞는 거야. 학자적인 마인드와 보는 시각이 완전히 상반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분양이 나도 사업을 계속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다린다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지방 얘기 같아 주로. 네. 그럼 지방의 건설사가 땅값을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 평당 500에 그 땅을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미분양이 나니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자가 버겁고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럼 이 땅을 400만 원에 내놔요. 그럼 B라는 건설사가 이 땅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B라는 건설사는 400에 땅을 샀기 때문에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고 공급한다?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300에 사도 집을 안 지어요. 미분양이 없어질 때까지는. 언제 이 400에 사는 땅을 산 거는 선투자를 해놓은 거고 이 사람들이 언제 아파트를 짓냐면 평당 600의 땅을 산 것만큼 분양이 됐을 때 그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양이 없어요. 아예 안 하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건설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서울에 지금 빌라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 뭐 강남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도심도 그래요. 빌라하고 오피스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땅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는 분양이 경쟁률이 엄청나니까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건 오른다고 쳐도 분양이 안 되는 빌라고 오피스텔 부지는 땅값이 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폭락을 안 해. 강남 땅값은 오히려 뛰었어요. 왜 뛰었냐면 자,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빌라 오피스텔을 지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업무타운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도 써요. 근데 금리가 뛰니까 이 사무실 월세가 뛰어버린 거예요. 엄청나.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빌라 오피스텔이 잘 팔릴 때보다 오히려 빌라 오피스텔 안 팔리는 지금 땅값이 조금 더 뛰었어요. 그리고 어디가 떨어졌냐면 빌라 오피스텔을 그거밖에 못 짓는 땅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리고 그 떨어진 폭도 작아요. 왜냐면 정 안 되면 그걸 거기에다가 다가구를 지어서 월세를 받잖아요. 그럼 월세는 뛰었어요. 그렇죠.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땅값 떨어지는 게 굉장히 소폭 떨어지고 그냥 단순해요. 땅값은 안 떨어지는데 빌라 오피스텔만 안 짓는 거예요. 언제 짓냐? 회복할 때까지 안 지어요. 회복할 때까지 공급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실제 돌아가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아보거나 땅을 알아보러 가거나 팔리는 것들을 확인하고 월세 띄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유튜브만 찍으니까 안에만 있으니까 인터넷을 검색만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틀린 얘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뛴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도 또 무조건 뛴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도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 상승보다는 부동산 상승이 더 물가 상승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저희는 승부를 걸고 거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고 자 2022년도에 집값이 폭락할 때 SK에서 삼성에서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대요. 그렇죠. 이거 투자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잖아요. 떨어지는 때 올라가는 지역이 생기잖아요. 30%나 올랐어요. 그러면 더 많이 뛴 거예요. 여기는 20%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30%가 뛰면 이거 50%가 뛴 거예요. 2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뛸 만한 지역이 많아지는 걸 더 좋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매물이 쌓이니까 내가 앞으로 되게 올라가고 좋아지는 지역을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승할 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물건 없고 하루 고민하면 물건 그 다음날 물건 없고 뛰어 있어요. 오르는 지역, 더 많이 오를 만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지. 이거를 그냥 하락론자 말만 듣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은 집값이 알아서 절반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치고 집 사신 분이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을 하는 그 시간이 지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토일 날 저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우리 공군님 부동산 투자가 변하는 거에 기준을 맞추면은 이제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본다면 불변의 법칙 3법칙을 갖고 제 세미나를 할 거고, 그걸 통해서 변하지 않고 미래 가치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고 또 상대적으로 일찍 투자한다면 작은 자본으로도 내가 나중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지역과 개별적인 물건에 대한 내용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오시면은 가실 때 웃고 가지 않을까, 즐겁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토일 날 우리 공군의 이권의 세미나 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많이 듣고 가시고요.